안녕하세요. 책 나르샤의 소리날개 미아입니다. 5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고라니라니입니다. 지은이는 이소연, 주영택, 출판사는 출판사마저, 발행은 2021년입니다. 책과 함께 날아오를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합니다. 내 친구는 나를 얼마나 봤다고 좋아하는 걸까? 나는 또 얼마나 봤다고 그런 친구가 좋은지 모르겠다. 오늘은 친구가 좋아진 게 언제부터인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아마도 친구에 대한 시를 쓰면서부터인 것 같다. 시인에게 시를 쓰게 만드는 사람만큼 좋은 사람은 없다. 나를 자극하고 끊임없이 감각을 일깨우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란 힘드니까. 그는 내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친구가 사진을 보낼 때마다 나는 밤새도록 수다를 떨고 난 것처럼 뭔가 친구에 대해 모르던 것을 알게 된 기분이 들었다. 손 위의 자연물들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떼어 내 손바닥에 올린 느낌이랄까? 논병아리는 분명 언제나처럼 물 위를 떠다녔을 텐데 어쩌다가 저렇게 멀뚱멀뚱 손 위에 앉아있게 된 걸까? 오로지 자신인 무엇이 저 손 위에 동그랗고 따뜻하게 앉아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몸을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는 농부의 자의식이 느껴진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몸을 통과한 것들에 대해서만 제대로 느낀 거라고 확신하는 듯하다. 나는 그 감각의 천연한 믿음을 사랑한다. 저 손이 품은 것이 시가 아닐 리 없다. 갑자기 나는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도 손사진을 종종 보내는지 궁금해졌다. 농사의 시작은 종자다. 베어지는 나락을 눈여겨보며 도정된 쌀을 먹어보고 종자를 써야겠다 결정하는 순간이 농사의 시작인 셈이다. 4월은 본격적인 논농사의 계절이다. 그런데 갈아놓은 논을 삶고 품앗이를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버린다. 나는 만생종을 선호해서 5월 중순이 되어야 침종을 한다. 5월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야 비로소 게으른 농부의 농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모두의 시작은 4월이지만 나는 아니다. 늘 게으른 놈도 다 자기 살 궁리를 하며 산다. 나만의 기술이 있으니 침종 후 싹 틔우는 것도 내 식대로 하는 걸 최고로 친다. 쌀농사는 늘 힘이 든다. 밥 한 공기 300원도 안 되는 농사를 짓자고 내가 흘린 땀을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이 한가득이다. 한 번 씹고 뱉는 껌도 20, 3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랐는데 쌀값은 그대로다. 요새 들어 이상기온과 흉작으로 인해 그나마 회복세인 듯 싶어도 물가와 비교하면 형편없는 것이 내 몸값인 셈이다. 그래도 침종 싹 틔우는 것이야말로 내 모습이다. 뽕나무에 흰 것이 날린다. 보풀알기가 흩날린다. 저 뽕잎을 먹고 누에는 몸을 바꾸어 실이 된다지. 농부 친구의 손바닥이 오디에 물들었다. 어릴 적 생각이 났다. 친구는 나보고 도시 사는 시인 동생이라고 하지만 나도 예전엔 뽕나무가 지천인 동네에 살았다. 오디철이면 학교에서 돌아와 어김없이 오디를 따먹었다. 입술이 시꺼멓게 물들어도 흰옷이 검게 바뀌어도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동네 어귀의 목장까지 가서 흰 우유를 받아오던 엄마가 나를 불렀다. 그러면 나는 엄마에게 가장 잘 익은 오디를 주려고 호주머니 가득 담았다. 나무에서 내려와 호주머니에서 오디를 꺼냈다. 주머니 속은 이미 난장판이고 나는 온통 오디로 물들었다. 뭉개진 것을 빼고 나면 남는 오디는 몇 개 되지도 않았다.
그 중에서 가장 예쁜 것을 골라 엄마 앞에 내밀었다. 엄마는 오디를 하나 집어 먹으면서도 아이고, 애가 입이 크게 보야. 옷은 뭐고 누에 벌레가 따로 없네 했다. 엄마는 따라올 생각 말고 뽕나무에서 자라고도 했다. 나를 혼내는 엄마 얼굴이 주머니 속 오디처럼 뭉개졌다. 친구는 트럭에 올라가서 오디를 떴다고 했다. 오디를 따면서 몇 개쯤은 입으로 가져갔을 테고 몇 개는 더 익으라고 놔뒀을 테고 몇 개는 떨어뜨렸을 것이다. 넓은 뽕나무 잎사귀에 친구의 얼굴이 가려졌다 환하게 드러났겠지. 그리고 거기 잘 익은 오디가 있었겠지. 저걸 한 주먹 따모은 친구는 사진 찍을 생각을 한다. 나를 물들이려고. 뽕나무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쉽게 물들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알려주려고 열매를 맺는 것 같다. 물들지 않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안다. 나는 친구를 사귈 때면 최선을 다해 물드는 편이다. 친구의 말투, 친구의 식성, 친구의 생각에. 그 모든 것에 물들지 않으려는 건 꺼리는 마음이다. 꺼리는 마음으로는 한 사람에게 단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다. 그래서 말인데 요즘 자꾸만 전라도 사투리가 입에 밴다. 삼순이 새끼들의 발바닥은 막 태어났을 땐 분홍빛이더니 일주일쯤 되니 새까매졌다. 아직 실눈을 뜨고 푹푹 기어다니는 새끼들 끙끙대는 소리가 앓는 것 같기도 하고 안아달라 보채는 것 같기도 하고 혁이 갓난의 때처럼 군다. 코를 고는가 하고 보면 윤기 흐르는 코끝에서 콧물이 방울방울 터지고 있다. 아구구구 귀여워라. 세상 근심이 사라진다. 삼순이는 새끼 6마리를 낳았다. 쭈글쭈글한 삼순이를 어쩜 저리 똑 닮았을까? 혁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올 때면 엄마가 영락없이 지혜비다 할 때의 마음이다. 삼순이 곁을 떠난 새끼들은 각각 이름이 다르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은 이름이 다쭈다. 다쭈그리를 줄여 그리 불렀다. 수컷인 다쭈는 마을 고사틀 돌아다니며 어문집 개를 임신시켜 놓았다. 그 행태가 너무 심해 묶어놓으라고 항의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진돗개가 다쭈를 닮아 태어나는 바람에 이 집 짓이라며 강아지를 놓고 가는 일도 잦았는데 하소연하던 성립 표정이 환하게 바뀌며 한마디 한다. 막 성질 내면서 데려다 놓고 갔는데 강아지들이 다시 쫄래쫄래 집 찾아가 불었어. 둘이서 환하게 웃는데 집 찾아간다는 말이 턱하고 걸렸다. 고창 청보리 축제가 끝나면 눈물자국 선연한 강아지들이 자신을 버린 주인의 차와 비슷한 차만 보면 전력질주로 쫓아가다 털레털레 버려진 자리로 되돌아갔다. 그게 안쓰러워 이웃 영래 누나는 유기견 17마리를 데려다 키웠다. 버려진 개들을 애정으로 품어줘도 개들이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틱행동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물기도 했다. 오랫동안 인간을 향한 경계의 끈을 놓지 못했다. 영래 누나는 월급의 반을 반려견 병원비며 밥값에 들였다. 끈 풀려 집 나간 애들도 결국 누나 집 마루 밑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 작게 구부러진 개의 등뼈를 보면 사람이 미워진다. 산딸기 나무는 가시를 품고 있다. 게다가 넝쿨을 치며 크고 작은 풀을 죽이면서 자란다. 산딸기 나무의 꽃말은 애정과 질투라고 한다. 흰 꽃이 지고 저리 붉은 열매가 맺히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 농부 친구의 손바닥에 놓인 산딸기를 보자 부끄러운 연애의 한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내 사랑은 너무 쉽게 질투가 되어버리곤 했다. 나는 애인이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전화하는 게 싫었다. 다른 사람과 약속 잡는 건 더 싫고
마주보며 밥 먹는 건 더더욱 싫고 그때 미소라도 지었을까 생각하다 보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구쳐서 그만 삭발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급기야 애인의 반려견조차 질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의 질투는 상상을 초월한다. 나는 애인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소주도 질투하는 그런 몹쓸 사람이었다. 물론 내가 어리석었지만 내 탓만 할 수는 없다. 질투 유발자들은 하나같이 확신을 주지 않았다. 확신 없는 애정은 늘 불안하다. 주인 없이 야산에 널려있는 산딸기처럼 어느 누가 그의 뜨거운 심장에 손을 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산딸기를 딸 땐 어린 나이에도 꼭 어떤 마음을 훔쳐내는 것 같았다. 탐스러운 사람을 보면 상처나는 줄도 모르고 다가가 좋아하는 건 20대 중반에 끝이 났다. 이젠 함부로 질투하지 않는다.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애정이 무기가 되는 순간 크고 작은 사랑의 가능성들을 소거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끼는 이들을 존중해주지 않을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이는 바로 나였다. 그땐 왜 몰랐을까? 그래도 젊은 날의 질투는 붉고 탐스러웠다. 결코 지나치기 쉬운 감정은 아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가뭄든 논에 둔벙이 그립다. 지하수가 마르고 계속되는 폭염에 작물은 시들다 못해 타들어갔다. 농사꾼들은 내 자식 입으로 밥 들어가는 것과 내놓은 물고에 물 들어가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친다. 요새날 둔벙이 재조명되며 어릴 적 둔벙의 추억이 되살아난다. 둔벙에는 미꾸라지가 산다. 용돈이 궁한 작은 형님은 그물을 메고 난 양동이나 주전자를 들고 그 뒤를 따랐다. 꼬불꼬불한 논과 지대가 높은 계단식 논 귀퉁이에 자리 잡은 둔벙이었다. 그간 다녔던 둔벙 개수만 해도 상당하다. 서소굴, 솔매, 턱골, 건넌들, 밤갓골, 뒷보, 골매, 산정매, 성남방죽, 뒷방죽, 앞방죽. 처음 몇 번은 호기심에 팔 빠지는 줄도 모르고 형님의 사탕발림에 나섰다. 헛땅치는 둔벙에서는 실망을 금치 못하다가도 누렇고 통통한 미꾸라지가 많은 둔벙에서는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바켓스에 담긴 미꾸라지 무게는 어린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웠던 것이다. 그렇게 잡아서 집에 돌아오면 또 하나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꾸라지를 주전자에 나눠 양손에 든 채 자전거 뒤에 타고 시보리쯤에 있는 감나무 든 전방까지 가는 길이 몹시 곤혹이었다. 성, 팔뚝 빠지겄어. 이런 말도 못하고 하면서 몸부림치면 자전거가 휘청거렸다.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와도 닦거나 훔칠 수가 없다. 한계에 부딪힐 즈음에서 언덕이 나왔다. 거기서 잠시 팔을 털고 눈물을 닦고 콧물을 훔치고 양손에 미꾸라지가 담긴 주전자를 들고 언덕길을 걸어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팔뚝이 저려오기 시작하고 다리도 아프다. 그래도 잠깐 내려놓고 쉴 수 있으니 자전거 뒤에 타고 입으로만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렇게 개고생을 해서 감나무 등 전방에 도착하면 미꾸라지가 뱉은 거품을 바구니에 담아 헹궈불고 저울에 달아 계산한다. 지폐 세는 모습을 보고 고생한 보람이 생겨나 웃음이 막 나온다. 그런데 형님은 하드 하나 사주고 만다. 실망도 잠시, 하드가 얼마나 꿀맛인지 지금도 그 맛난 하드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 형제 자매들과 박장대소하고 손뼉을 치며 옛날 일을 회고한다. 마른 논을 바라보며 둔벙의 추억에 빠져드는 시간이 깊다. 타는 나랑만큼 한숨이 절로 나온다.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함께 했던 책은 이소연, 주영태님의 고라니라니 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편안하시길. 감사합니다.